네, 안녕하세요. 권순환 회계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일 기준으로 구독자가 2.99천명, 3천명이 되는 것 같네요. 재미없는 채널이지만 많은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실제 업무 사례를 각색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실제 업무 사례를 제가 각색을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주식회사 땡땡땡이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주주 A, 주주 B가 있습니다. 주주 A는 이 회사의 대표님이시고 주주 B는 뭐 이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저희한테 어떤 거를 여쭤보셨냐면은 이 주주 B의 주식을 이 주주 A 대표님이 뭔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이제 사오기로 하셨어요. 과연 이 주주 B가 갖고 있는 주식을 주주 A가 얼마에 사와야 되느냐, 그거를 여쭤보셨거든요. 오늘은 한번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한번 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좀 편이 좀 너무 직설적인데 A와 B가 남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완전히 남남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사실 A와 B가 남남이라고 하면은 그냥 자유롭게 서로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주식을 사고 팔면은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회사에서 저한테 여쭤봤던 게 왜 그러냐면은 뭔가 주주 A와 주주 B의 관계가 남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가족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껄쩍지근한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거 주식을 좀 어떻게 사와야 되냐고 여쭤봤을 거라고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주주 A가 아버지고 주주 B가 아들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와 아들은 누가 봐도 뭔가 엄청난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주주 B의 주식을 아버지가 뭔가 좀 임의적인 가격으로 사온다고 하면 뭔가 세무서에서 뭐 문제를 참을 것 같다는 느낌을 본능적으로 받으실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게 주식이 아니라 아파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아들에게 뭔가 팔려고 하는데 시세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 시세보다 뭐 비싸게 팔든가 싸게 팔면은 뭔가 누가 봐도 이거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혹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을 직접적으로 주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뭔가 이익을 증여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랑 동일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A와 B가 이제 남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는 이제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A와 B가 뭔가 특수관계자라고 하는 세법상 용어에 해당된다고 하면은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특수관계자는 세목마다 그리고 이제 뭐 범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오늘 하나씩 설명드리긴 어렵고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A와 B가 뭔가 가족이다. 그럼 누가 봐도 특수관계자일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는 회사의 대표고 지금 PD님은 회사의 직원분이시잖아요. 그럼 저희들은 특수관계자일까요? 세법상? 애매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관계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뭔가 남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 가족도 아닌 것 같다. 그런 애매한 상황이면은 반드시 특수관계자인지를 먼저 검토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제 이야기는 뭔가 이 당사자 간에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성립된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풀어갈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여쭤봤던 이제 업무 사례도 검토를 해보니까 특수관계자 해당되었던 케이스예요. 자, 그러면 이제 A와 B가 특수관계자로 하면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세법상 시가대로 거래를 해야 문제가 없다고 일단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A와 B가 뭔가 세법상 특수관계자 성립이 되면은 세법상 시가로 거래를 해야지 세무서에서 증여로 이제 의심을 안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오늘 얘기한 거는 주식이잖아요. 당연히 지금 말하는 주식은 이제 상장된 주식은 아닙니다. 상장된 주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매일매일 시세가 조회될 거니까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세법상 시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요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스타트업에서는 투자 유치가 이제 필연적이고 그때 이제 거론되는 기업 가치라는 게 있을 겁니다. 뭐 기업 밸류라고 하고요. 뭐 그런 거죠. 저희 이번에 뭐 100억 밸류로 뭐 10억 투자 유치 받았습니다. 10억 밸류로 1억 투자 유치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투자 유치 시에 이제 책정된 기업 가치 밸류는 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을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부 사례는 이제 요거를 세법상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세무상 시가로 인정을 못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투자 유치 받을 때 책정한 기업 가치는 사실 이제 미래의 엄청난 뭐 장밋빛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주관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법상 시가는 객관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유치 시에 책정된 기업 가치 밸류는 일반적으로 세법상 시가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간단히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비상장 주식의 세법상 시가는 과연 무엇인가를 이제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매매 사례 가액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으로 이제 빗대어 설명드리는데 부동산도 이제 거래가 되면 이제 매매 사례 가액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우리 회사의 주식을 실제로 거래가 된 사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이제 세법상 시가로 본다는 건데 요거를 좀 이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래서 뭔가 이 시점에 거래가 있다고 했을 때 앞으로 6개월, 뒤로 3개월 내에 발생한 거래만 이제 매매 사례 가액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된다고 다 매매 사례 가액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6개월, 3개월 이내
차량의 거래가 발생했고 이 거래가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자 간에 뭔가 6개월간에 3개월 안에 거래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매매사회가액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대략 이해가 되실 텐데, 그러면 조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게 나쁜 쪽으로 말입니다. 어떤 거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를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파트 한 채를 뭔가 사고 팔기는 굉장히 무겁단 말이죠. 근데 이 주식이란 거는 다 쪼개져 있잖아요. 뭔가 내가 6개월, 3개월 안에 뭔가 거래를 열주 같은 걸로 금액을 굉장히 작게 해서 빅특수 관계자간의 거래를 만들게 된다면 이거는 매매 사례가액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약간 짱구를 굴러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세법 이것도 막아놨습니다. 자, 세 번째 요건이 한 주 이런 거래를 이제 매매 사례가액을 인정해주지 않고요. 일정한 사이즈가 있는 거래만 이제 실거래가를 인정해 준다는 건데, 그 기준은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그 합계액이 액면가 3억 이상인 경우에 이건 유의미한 거래로 인정해 준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은 모두 엔드 조건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정리해 드리면, 세법상 비상장 주식 시가는 매매 사례가액, 그거는 기준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비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이어야 하고요. 그 거래도 뭐 한 주 이런 게 아니라 지분율 2%, 5월, 액면가 3억이라는 뭔가 좀 사이즈가 있는 거래에 해당되면은 그거를 이제 실제 매매 사례 가액으로 인정해서 세법상 시가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셨을 때 비상장 회사잖아요. 이런 게 있을까요? 뭐 물론 마켓컬리라든지 좀 이제 엄청 대형 비상장 회사는 거래가 좀 자주 발생할 수는 있겠죠. 근데 대다수의 비상장 스타트업은 이런 매매 사례 가액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칙은 1번은 매매 사례 가액인데 이거를 실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거를 적용하기는 상당히 좀 이제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세법상 시가를 정해야 되는데 이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 실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매매 사례가액은 적용하기가 좀 많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세법에서는 요거를 먼저 하되 이게 거의 없을 거니까 두 번째 보충적 평가 방법이란 거를 만들어 놨어요. 세법상 비상적인 시가는 매매 사례가액인데 이게 없다고 하면은 두 번째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를 하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보충적 평가 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이제 로직을 다 짜놨어요. 자, 근데 왜 이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짜놨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뭔가 회사의 주식을 누군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필연적으로 누가 상속을 받을 거잖아요. 아니면 이 회사의 주식을 뭔가 자식한테 증여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반드시 이 주식에 뭔가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치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세법상 시가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매매 사례가액이 없다면 뭔가 세금을 때려야 되는데 금액을 어쨌든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비상장 주식 평가하는 방법을 다 짜놨고, 요거를 매매 사례가액이 없다면 보충적 평가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짜놓은 로직에 따라서 계산을 해라. 그거를 세법상 시가로 봐주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매매 사례가액은 거의 없고요. 지금 비상장 주식은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세법상 평가 방법이라고 하는 게 이런 로직에 따라서 흘러서 마지막에 온 거예요. 세법상 주식가치 평가, 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주식가치 평가라고 하는 거는 이 로직에 따라서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자. 세법상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는 한 주당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자고 마지막에 로직으로 여기까지 온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오늘 얘기한 거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입니다. 주식을 거래할 때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자가 있으면 세법상 시가로 거래를 해야 문제가 안 생긴다. 근데 이 시가는 첫 번째는 매매 사례 가액인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게 어려우니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보충적으로 평가, 실제로 계산을 할 수 있는 로직을 짜놨다. 이거를 실무적으로는 이제 세법상 주식 가치 평가라고 말한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이걸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어떠한 로직으로 세법상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는 건지 정말 간단하게 한번 계산해 볼 테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